네, 살충제 달걀 논란에 이어서 독성 생리대까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대처 능력과 국회 답변 태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요. 여당 역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류영진 식약처장 논란과 오늘의 정치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 기자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류영진 식약처장 지금 국회에서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태도 논란까지 일고 있고요. 지금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질책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제 국회에서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현안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여당은 물론이고 이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조차도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총리가 이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해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라라고 이제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아니라 뭐 짜증을 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하극성을 일으킨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대처도 제대로 못했고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기 있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이니까 이번 기회에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공세를 아주 강하게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예, 뭐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는 뭐 웃으며 대답해서 질타를 받기도 했고요. 동문서답 답변까지 이어가기도 했었는데 발언을 하나씩 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대로 답변 못할 거면 브리핑하지 말아라. 이런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짜증을 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준비 안 됐다고 파악 안 됐다고 질타하셨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경위인가요? 국무회의석상에서 농식품부하고 식약처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다시 변동이 되고 하니 국무총리께서 좀 짜증을 내셔서 그러면 하지 마라. 짜증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질책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같은 부분이 아닙니다. 짜증이라는 건 감정이 섞인 거고 질책은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짜증과 질책 사이 여기서 지금 총리의 질책을 지금 짜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 표현 자체가 짜증과 질책은 큰 차이가 있어요. 너무 다르죠. 짜증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괜히 트집을 잡으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짜증 아니겠습니까? 예. 질책 자체는 어떤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제대로 못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꾸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이제 본인 자체는 저를 짜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나는 별로 잘못이 없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괜히 나한테 이러느냐. 우리가 뭐 코미디에서 많이 그러죠.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류 처장은 지금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 처장은 처음에 임명할 때부터 전문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때 보면 이제 계란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과연 업무 파악도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뭐 전문성은 별로로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번 계란 사태에서 가장 그 내용을 잘 알아야 할 사람이 식약처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회 상임위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니까 오히려 국민보다 몰라요. 언론보다 더 모른다는 거죠. 또 그 부분에 대해 질책을 하니까 또 오락가락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언론 탓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식약처장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가 이제 그러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사실 식약처장의 이번에 뭐 물론 어떤 계란 사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향후에도 뭐 유사한 사태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도 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경질을 해야 한다는 차원을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류영진 식약처장, 뭐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문서답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어제 또 노출이 됐는데 이 모습도 한번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살충제 계란을 뭐 매일 몇 개씩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이걸 다 폐기하고 있죠? 살충제를 쓰면 안 되는 금이 검출이 되면
그는 지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다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폐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 위의 요소 가운데 왜 폐기하냐고요? 돈과 인력을 들여가지고. 처장님은 그런 아니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발표를 국민들한테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살충제 계란 계속 먹어도 되니까 드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이번 그 위의 평가는 계란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살충제의 양도 모두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네? 정말 중요한 건 맨날 뒤에 다른 실무자들이나 불러서 대답하게 하고. 지금 제가 그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이 발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살충제 계란 2.5개를 평생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을 처음부터 들어보신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살충제 계란 뭐 2.6개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왜 폐기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동문서답을 하네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유영진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제 맨 마지막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뭐 2.6개를 매일 먹어도 뭐 건강에는 해롭지 않다. 이렇게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살충제 계란을 매일 2.6개씩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을 달걀 하면서 근데 하루에 뭐 서너 개씩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죠. 예,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무책임한 답변 아니냐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떤 국민의 어떤 식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국회에서 이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항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영진 그 처장의 어떤 답변 태도라든지 어떤 현황에 대한 어떤 이 사태의 어떤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황한 걸까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걸까요?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업무 파악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몇 개나 되느냐 하는데 그 답변 못 하고 있어요. 그럼 우왕좌왕 하면서 또 본인이 뭐 일단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송구 질문을 했을 때 당황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문서답하고 그 본인 자체가 뭐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제 마이동풍인 그런 식의 어떤 대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사실 야당에서 뭐 어떻게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바로 어떻게 뭐 경질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완결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2.6개 달걀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를 한 거예요. 뭐 어떤 때는 뭐 126개까지 먹어도 뭐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계란에 어떤 문제성이 없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도 상당히 어떤 이걸 덮으려고 하는 어떤 임시 방편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히려 이제 일파만파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이제까지 계란 사태가 전혀 없었잖아요. 어떤 살충제로 인해서. 그런데 그걸 먹었을 때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그럼 계란을 이걸 먹으라는 얘기인지 먹지 말라는 얘기인지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2.6개까지는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는 그러면 뭐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결과가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근데 사실 이제까지 어떤 장기적인 임상 시험이나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마추어적으로 이제 국민한테 얘기하면서 아마 식약처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부에서 마찬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3일 만에 완벽하게 끝내고 그다음에 계란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해서 뭔가 유능함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파악을 제대로 안 되게 된 거고 계속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다시 재검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식약처에 대한 어떤 불신 또 농식품부에 대한 불신이 됐는데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지 시간적인 것만 남아있지 결국 유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경질 문제는 뭐 당연히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뭐 경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지만 지금 업무 파악을 굉장히 빨리 하셔야 할 것이 지금 달걀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뭐 DDT가 닭에서도 나왔다 이런 보도를 조금 전 뉴스 앞머리에서 전해드렸고 또 여성용품의 독성물질 논란도 지금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식약처가 관련된 현안들이 좀 굉장히 엄중한 사안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그 살충제 계란뿐만 아니라 오늘 나온 기사로는 이 닭
본인 그 몸에서도 이제 DDT 성분이 나왔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이제 DDT는 아시다시피 뭐 엄청난 그 해악을 가지고 있는 그 살충제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전에 그렇죠. 예, 근데 금지된 그 성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 지금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어쨌든 이게 계란뿐만 아니라 실제로 닭에도 그런 성분이 그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닭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살충제들이 닭한테 직접 뿌려지거나 아니면 닭이 이제 흙에 이제 흙을 먹거나 토양에서 흙에서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목욕을 거죠. 하는 이제 그런 예. 그 동물이다 보니까 그 토양을 통해서도 이제 닭한테 이제 그렇죠. 옮겨갈 수 있는 뭐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오늘 그것이 이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에서 어떤 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얼마나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을지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협회에서도 이런 그 살충제 성분이 급성 독성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할지 모르지만 네. 만성 독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 쌓이고 그러다 보면 평생 계속 이 살충제 계란을 2.6개씩 먹는다고 했을 때 그 만성 독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그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네.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식약처장 입장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네. 어떤 특단의 대책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 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지금 여유 부릴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모습도 한번 보시죠. 부장님, 이번 살충제 계량 관련된 유통 단계에서 발견된 게 몇 군데예요? 유통 단계 잠깐만요. 1,617군데를 대상으로 추적을. 그래서 부적격 나온 곳이 몇 군데입니까? 450만 1,100. 에헤. 참 그거는 농가 수는 59개. 아니 유통 단계에서 잡아낸 개가 몇 개냐고요. 이마트 어디에서도 나오고 뭐 그런 데가 몇 곳입니까? 3건. 예? 3건. 그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 국민도 다 외우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이 농가 됐습니다. 여당 의원인데요. 예. 질문하는 박완주 의원도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원내수석 부대표란 예.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집권당의 원내 그 2인자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할 정도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뭐 답답하기 이를 지경이 없는 것이고 집권당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어쨌든 이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 식약처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그리고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정부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답답함을 이렇게 질의 과정에서도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가 뭐 그냥 가감 없이 토로를 한 것이죠. 그렇죠. 자, 유 처장, 국내산 계란은 먹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이제 대단히 남자답게 표현한다고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어제 감싸기도 했는데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식약처장께서 괜찮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었을 텐데 대단히 남자답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남자답게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총리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식약처장이 10일 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은 좀 거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교하지 못한 표현을 했다. 이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는 모습 보셨는데 박주선 의원 남자답게 살충제 계란 먹으라 홍보하는 거냐 이렇게 뭐 비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낙연 총리가 이제 부하하지 않습니까? 이 부하를 감싸다가 결국 좀 곤란한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더는 유영진 처장이 뭐 처장이 짜증을 냈던 그런 얘기를 하는 마당이기 예. 때문에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좀 두둔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표현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아직까지 검출되지 않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또 더 두둔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남자답게
뭐 표현한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아니면 또 거칠게 표현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다는데 이건 사실은 언어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잘못된 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끝냈을 판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더 꼬여가는 상황이 여당의 어떤 의원으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예. 아까 저희가 보면 그 상당히 그 상임위에서 유영진 차장이 대답한 거 좀 코미디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번 주 코미디 프로에서 좀 저게 희화될 가능성이 소재로 삼을 수 그렇죠. 있다. 저는 크다고 예. 보는데 이거 사실 저걸 보고 있으면요 국민들이 다 압니다. 예. 저 처장이 내용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의원이 지적하지 않아도 다 알죠. 예를 들어서 방송을 보는데 패널이 나왔는데 패널의 내용이 모르면 앵커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실 동문 써다보는 게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것은 패널 자체가 공부가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하도 방송을 또 국민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식약처장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이 판단을 딱 한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 과연 우리의 안전을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맡길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는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네.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이 떠오른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예. 윤진숙 전 그 당시 이제 해수부 장관이 동문서답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리고 이 그 국회 그 답변 과정에서 보면 좀 현안에 대해서도 파악이 좀 안 됐고 그리고 뭐 계속 뭐 그 미소를 짓는데 예. 좀 엉뚱한 미소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그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은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억울한 미소를 짓는 뭐 예. 그런 그 광경이 좀 생각이 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식약처장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는 해수부가 어떤 큰 현안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예. 지금 식약처 같은 경우는 어떤 국민의 어떤 이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문제죠. 계란은 그건 뭐 사실상 뭐 전 국민이 매일 먹는 그런 음식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많이 먹고. 그렇죠. 그 안전성 문제가 지금 이제 도마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본인이 숙지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제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심지어는 여당 의원들조차도 상당히 실망감을 표시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 예. 것이죠.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오늘도 류영진 처장에 대한 야당의 사퇴 압박 더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야당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좋게 말하면 정말 코미디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의 기본도 안 돼 있고 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식약처장 우리 총리가 책임 총리답게 해임 건의안 1호로서 식약처장을 제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지역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게 탕평인사입니까? 탕평인사 2번만 하게 되면 사고공화국이 될 판입니다. 탕평인사 2번만 하면 사고공화국이 될 판이다. 지금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까 코미디 얘기해 주셨는데요. 비판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는 왜냐하면 예. 이제 유영진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 출신이거든요. 부산시 네. 약사회장 출신이고 문재인 캠프의 부산 선대위 특보단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보나코 인사의 대표적 케이스 아니냐. 이제 예. 보훈 인사 그 나홀로 인사, 코드 인사 뭐 이걸 줄여서 이제 보나코라고 이제 그런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런 인사의 어떤 난맥상이랄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어떤 본인과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물이라든지 보훈 인사 쪽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제 보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살충제 계란이라는 어떤 국민적 어떤 파문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대로 현황 파악도 안 되고 그리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해임 건의안을 처음으로 내서 해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야당은 이제 총체적으로 지금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당 일부에서도 지금 이제 여러 이제 화면을 보셨습니다만 뭐 이계호 농림해양수산식품위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박안주 원내수석부 대표라든지 이런 여당 쪽에서도 이거 좀 유영진 식약처장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뭐 태도라든지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사실 이 살충제 달걀 문제가 여야 간에 사실 공방도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임 정부 탓이다, 좀 현 정부 탓이다 이런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이번에 류영진 처장을 뭐 가장 강도 높게 추궁을 한 사람이 아마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닌가 싶은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식약처장이었는데 굉장히 더 오랫동안 이제 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더 공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식약처장 오래 했죠. 그런데 예. 사실 이번 계란 사태가 이전의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친환경 인증 문제랄지 아니면 계란 농가에 대해서 사실 관리를 잘못한 것이 쭉 축적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표정을 보면은 책임이 없는 분 표정 같긴 하거든요. 저건 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 근본적인 어떠한 책임 자체는 이제 전 정부 아니면 예. 그전 정부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누적됐고 관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었고 또 사실 전 정부에서도 계속 이러한 문제, 어떤 계란의 어떤 살충제랄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적합성에서 계속 이의 제기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걸 결국 관리 감독을 잘 못한 책임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현 정부가 그걸 면제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현 정부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공론화되고 문제가 있다고 이미 발표가 됐고 사실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현 정부가 잘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월호 사건 한번 보면 세월호 사건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이전에 어떤 뭐 짐을 실을 때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잘 못했는데 그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당시 박근혜 정부가 그걸 대처를 잘했어야 하는 거죠. 그것도 유사하게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발표가 되고 공론화된 거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전에 정부의 책임이 많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대처 능력 자체는 현 정부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서로 뭐 공방을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같이 책임을 지는 자세로서 대처를 하는 게 맞죠. 예,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류영진 처장과 뭐 탁현민 행정관 등등 뭐 인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나왔는지 어제 상황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생각하고요. 저희가 무엇보다도 과기계의 목소리를 좀 적게 들었다는 그런 자성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현대판 화형을 당한 것 같다. 뭐 일종의 억하심정을 표현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마녀사냥 당한 겁니까? 그런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이 초기에 업무 파악이 좀 부족하고 또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염려를 키운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관의 인사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은 종합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류영진 처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 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인지라서 뭐 오히려 좀 더 곤란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유영진 식약처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국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현안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이 현안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유영진 처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국회 출석에서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이미 질책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현안 파악을 빨리 하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영진 처장이 어떻게 향후 이제 대처해 나가느냐 그리고 이제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거취가 이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국민적 실망이 좀 많아진 상황이어서 국민적 어떤 신뢰도를 바로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박기영 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올랐다가 이제 낙마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눈이 띄는 것이 이제 탁현민 행정관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탁현민 행정관에서는 대통령 인사권이 우선이고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사퇴를 시키겠다 아니면 해임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뭐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까지 뭐 어떤 때는 80%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이 아주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존재고 야당 입장에서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 현 정부의 어떤 공격을 하고 탁현민 행정관이
좀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게 되겠냐. 예. 어떻게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지지도가 여당이나 현 정부가 떨어지는 걸 바라는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은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소통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소통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뭐 이제까지는 굉장히 잘해왔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갔을 때도 계속 환호할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의문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계속적인 어떤 소통에 있어서 진정성을 보이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국민을 감동시키는 그런 정책이나 이제 정치를 해야만이 이게 지속적이 될 수가 있지. 너무 탁현민 행정관에 의존하는 그런 소통에만 중점을 둔 그런 문재인 정부의 어떤 방향성은 계속할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에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인사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정치권 특히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 부분은 좀 청와대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 인사 관련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리를 빚었었고 뭐 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진 사퇴하기도 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한 건 사실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팩트에 기초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것은 네. 받아들이고 또 뭐 지나치게 정치 공세다라는 부분은 뭐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대로 두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지난 정부도 그렇고 뭐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뭐 이 어떤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문제점이 노출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여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낙마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비교적은 잘해왔거든요. 전반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런 일부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비판을 오히려 달게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그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성공하는데 크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디딤돌이 될 것이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제부터 부차별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보고는 10분, 그리고 그 이후에 토론은 길게, 그래서 한 90분 정도 어제 진행이 됐다고 했는데요. 원래 예상 시간은 뭐 토론 40분이었는데 토론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나열식으로 보고를 하면 뭐 읽고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과거처럼 나열식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핵심 정책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식으로 하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이제 토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핵심 정책에 토론하게 되면 누구나 다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40분에서 90분 이렇게 갈 예. 수밖에 없는데 저 부분 상당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가장 어떤 부서별로 제일 중요한 핵심 정책을 토론을 하게 되면 그 핵심 정책을 다 알게 되죠. 그리고 예. 사실 보고하는 사람, 주무장관이랄지 아니면 기관장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않으면 핵심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토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부분은 사실은 모든 걸 다 알고 오고 실질적인 업무 보고가 되도록 하자 이제 그런 예. 차원에서 제안을 했고 저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또 한 가지 이제 단점이 있을 수가 있죠. 뭐냐면 핵심 정책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또 소외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핵심 정책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만 치중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어떤 뭐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사소한 토론까지 하다 보면 이제 시간 낭비가 좀 많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업무 보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대면 보고를 넘어서 이제 토론까지 간 새로운 형식의 업무 보고였습니다. 이 긴 토론 시간 중에 어제 업무 보고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발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그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예,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얘기가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발언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토론식으로 이제 업무 보고를 받은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상부에서 시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정권 차원에서 어떤 시키는 걸 그대로 하는 것은 이제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예.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정권을 위한, 정부를 위한 뭐 그런 어떤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 뭐 이런 차원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강조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공복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어떤 국민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국민을 위한 어떤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지 어떤 정권이나 어떤 한 정부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은 좋지 않다. 뭐 그런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천명한 것이고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칠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모두 발언에서 나온 얘기인데 또 하나 이제 강조한 부분이 저희가 녹취에서도 들려드렸습니다만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이제 무너졌다. 이야기를 취임 그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했었는데 어제 또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었고요. 또 모 방송 토론에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고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위원장한테도 할 때도 이제까지 참담하게 무너진 것은 10년간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게 공영방송이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적폐청산이랄지 개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공영방송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특히 지금 뭐 방송에서 지금 현재 파업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송이 정상적으로 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와 상당히 좀 연계선상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 어떤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이제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이건 또 법률적인 측면과 굉장히 관계가 깊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야당이 또 어떻게 여기에 같이 협치를 할 수 있느냐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 지금 공영방송의 최고 화두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배구조 개선 자체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어떤 절대적으로 방송을 장악하지 않겠다고 이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방송 개혁에 관한 문제는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앞으로 향후에 공영방송이 공정방송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근간이 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취임 100일여 동안 정말 많은 그 화두를 던지고 많은 일들이 지금 새 정부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100일 넘긴 지금까지는 참 높은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인기도 정말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제 또 역시 뭐 과천청사 방문했는데 셀카 찍느라고 뭐 북새통을 이뤘다고 해요. 어쨌든 이제 공무원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청사를 이제 과천 정부 청사를 방문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뭐 한 100여 명 몰려서 뭐 셀카를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여직원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네요. 여직원들이 이제 셀카를 찍고 뭐 이렇게 악수하고 뭐 환호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전에 봤던 모습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좀 개방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진정성을 담아서 이제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80% 전후의 그 국정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여실히 보여지는 뭐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념 우표도 이제 완판이 돼서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처음이라면서요? 저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 이제 그런 것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우표 자체에 대해서 누구나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국민의 지지도를 많이 받고 있고 또 국민이 좋아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우표를 좀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 부분 자체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까지 100일 동안 해온 그런 행보 그리고 어떤 정책, 정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계를 오늘 새벽 어둑한 새벽녘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만기를 다 채우고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 모습을 보니까 다소 야윈 모습이긴 했는데요. 단발머리에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올해 73세가 된 한명숙 전 총리,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장민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을 되돌아보겠습니다. 평범했던 여대생 한명숙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건 대학교 3학년 때 연합동아리에서 남편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던 남편은 신혼의 담금이 끝나기도 전에 구속됐고 10여 년 옥바라지를 하던 본인도 여성 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렀습니다.
출소 후에도 여성 운동에 앞장섰던 한 전 총리를 정계로 이끈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16대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에 노무현 정부에선 첫 여성 국무총리에까지 올랐죠. 첫 여성 총리로서 앞으로 이 배가 항해를 할 때 균형 잡힌 어울림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정치적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2차례나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건으로 한명숙 전 총리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봤지만 2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됐고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정치 보복이라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해야 될 법이 정치 권력에 휘둘리고 말았습니다. 사법정의가 죽었다는 의미로 검은 정장을 입고 무죄를 뜻하는 백합을 들고 수감됐던 한명숙 전 총리. 오늘 출소 때는 대체로 밝은 표정이었고요. 지지자들 앞에서 간단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들어보시죠.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가가 좀 촉촉한 모습 보셨는데요. 눈물을 좀 삭이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만감이 정말 교차했을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 네. 뭐 교도소에 이제 구치소에 2년 있는 것은 엄청의 정말 고통의 시간이죠. 더군다나 자기가 죄를 지고 2년을 뭐 구치소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죄의 대가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2년 자체는 정말 억울한 옥살이가 될 수밖에 예.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오늘 아마 새벽 5시 좀 넘어서 네. 출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고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현 여권에서 상당히 위치를 가지신 분들, 뭐 이해찬 전 총리랄지 예. 문희상 의원이랄지 또 우원식 원내대표, 뭐 상당히 그 새벽에도 예. 불구하고 많이 나와 있다는 것 200여 명 자체는 갔다고 그렇죠. 하는데, 예. 그것 자체는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여권에 있어의 정치적 유상, 이제 그걸 좀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특히 친노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 뭐 개인적인 뭐 친분 관계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 또 정치적인 어떤 동지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무튼 뭐 네. 이번에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축하하면 축하하고 아니면 예. 뭐 나와서 환영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볼 수 있는데 저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냉정히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단 뭐 추미애 대표도 마찬가지고 어떤 검찰의 기소나 뭐 대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는데 예.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볼 예. 좀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새벽 5시 10분 정도 상황인데 굉장히 이 현장이 복잡한 그런 상황을 저희가 봤습니다. 건국 이래 최초 여성 총리이기도 하고요. 또 감옥에 갇힌 첫 전직 총리로 이제 기록이 되기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화면에서 조금 전에 장민정 앵커 리포터 사진으로도 보셨습니다만은 들어갈 때는 약간 상복 느낌의 검은 옷을 입었었거든요. 오늘은 또 밝은 파란색 옷을 입고 얼굴 표정은 야위였습니다만 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희망을 가지고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 사이에 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화면 보시다시피 뭐 이해찬 전 총리라든지 뭐 문희상 의원 그리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등 뭐 전현직 의원만 해도 한 30여 명쯤으로 예.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이제 옥고를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1심에서는 이제 무죄를 받았고 예. 2심하고 3심에서 결국 그 징역 2년이 확정이 돼서 결국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긴 했습니다만 본인이나 그 당시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치 탄압이다, 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더군다나 1심에서 무죄가 났었기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줬다는 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돈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돈을 줬다는 것은 이제 누명이다라고 예. 이제 재판정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1심에서는 그렇죠. 예. 1심에서는 이제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제 무죄가 났던 것이고 예. 2심하고 3심은 이제 새로운 예. 다른 이제 물증이 있어서 결국은 결국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된 것인데 네. 어쨌든 그 당시 그 야당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했을 때 그 당시 추도사를 낭독을 예. 했었거든요. 상당히 이제 감동적인 추도사를 낭독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정치 보복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 것이 김현 사실이고요.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이 추도사 낭독한 것 때문에 정치 보복을 당했다. 이 그렇죠. 얘기를 이제 한 김현 거죠? 민주당 예. 대변인이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인식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명숙 전 그 총리가 오늘 이제 출소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친노계 쪽에서 봤을 때 한명숙 전 총리의 위상은 뭐 대단히 높은 것이고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도 그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본인은 어쨌든 정치와는 어느 정도 담을 두고 살겠다. 그리고 네. 이제 책을 쓰고 여행을 하면서 예. 당분간 소일하겠다 이런 그 입장은 밝혔긴 했습니다만 네. 문희상 의원만 해도 당장 뭐 뭔가 역할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향후 그 한명숙 전 총리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질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 예.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이 부분이 지금 옥중 편지 그 한명숙 전 총리가 옥중에서 이제 편지를 바깥으로 보낸 부분이 있는데요. 출소 후에는 되도록 정치와 멀리하면서 책 쓰는 일과 가끔 산천을 훌훌 다니면서 마음의 징역의 때를 벗겨볼까 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바보들이 문재인을 지켜서 망가진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 지금 걷는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어도 두렵지 않다. 맞잡은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문 대통령 지켜서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을 놓아줄 것이다. 자, 이게 옥중 편지. 이게 대선 직후에 이제 보낸 옥중 편지인데 이걸 보면 좀 행간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근데 본인 자체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과는 뭐 정치적 이념 여러 가지 뭐 같이 하는 그런 동지적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전에 또 지금 여당 대표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 민주당과는 완전히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본인이 근데 출소한 다음에 정치적 활동 재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좀 어렵죠. 예. 왜냐하면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그렇죠. 예. 피선거권도 없기 때문에 아마 입당을 한다랄지 아니면 정치적 행보는 뭐 법적으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노무현 재단이랄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수행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이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본인이 관계된 뭐 사람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 유산이 상당히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성공적인 대통령 마무리하는데 어느 정도의 관여는 할 것이다. 하지만 국정 운영이랄지 아니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최초 여성 총리이기도 하지만 여성 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육아휴직이라든가 호주제 폐지라든가 이런 업적도 사실 많긴 했는데 대표적인 친로 그 원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뭐 그 한명숙 전 총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뭔가 그 요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선거권이 지금 박탈이 예. 돼 있기 때문에 뭐 정치를 하는 것은 뭐 쉽지 않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뭐 노무현 재단이라든지 어떤 그 정치 관련 주변부에도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군다나 또 이 친내 어떤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이 주변에서도 그 한명숙 전 총리에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일을 맡아달라고 아마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가 그런 제안들을 얼마나 이제 흔쾌히 받아들여질 것인지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명숙 총리 출소를 바라보는 여야 정치권의 시각은 확연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되었고 또 재판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사법 개혁이 필요한 얼만큼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죠.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보장하는 것은 자기들만 선이고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우리가 그토록 배격하고자 하는 국악 중의 국악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억울함을 밝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당의 지도부가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부정하는 이 웃지 못할 일을 그냥 두고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일단 여당의 입장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검찰에 이어서 법원까지 좀 정치화됐다, 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새로 들어서서 이번에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제 사법개혁에 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죠. 그래서 13기나 아래인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법개혁도 당연히 뭐 이루어지는 건 맞고요. 이제 사법개혁의 방점은 이제까지 판결이 과연 정치적 성향의 판결이 있었느냐, 물론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겠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대법원장의 어떤 그 제왕적인 그런 권한이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뭐 한명수 전 총리의 어떤 판결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정치적 수사를 한다, 그런 논란이 많았고, 더군다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아주 그게 굉장히 피크를 이루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존중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검찰의 어떤 수사에 처음 시작이 돼서는 정치의 보복이다, 이제 그런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진실이 밝혀질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자체는 상당히 대법원 판결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그것이 사실 여당의 어떤 집행부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장 야당에서 과거 사법부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구악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바른정당에서는 뭐 국정조사 차라리 요청해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삼권 분립 체제에서 이건 사법권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느냐. 아무리 전 정부의 그 대법원 그 확정 판결을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은 분명히 존중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구악 중에 구악이다라고 이제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하겠다.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것이 이제 지금 바른정당의 또 입장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미 사법적으로 마무리가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또 정부 여당에서 또 이런 좀 문제 제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또 새로운 논란으로 이제 불거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의 회고록 내용도 지금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이 바로 나다. 첫인상은 참 침착하고 차분했다. 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1997년도 12월 2일 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언론사 간부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보면 이제 아버지가 이루었던 그런 거에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자유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그 당에 입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기류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회창 총재가 입당을 하는 걸로 해서 결국 입당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보면서 2002년도에 이제 천막당사를 하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내가 그러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결국 어떤 대통령의 직위에 대한 열정이랄지 어떤 뭐 판단력, 책임감, 그런 게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후 국정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때서야 기대를 접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국정농단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회창 전 총리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회창 전 총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도 이제 대선에 이제 3번 떨어졌던 인물이고, 어쨌든 보수 인사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되고 나서 이렇게 또 탄핵을 당하고 지금 뭐 영어의 몸이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봤을 때 상당히 좀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회창 전 총리가 회고록을 쓰려고 결심했던 것도 그 정약용 선생이 관련된 그 회고록 비슷한 책을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약용 선생도 정치 세계에서
소외된 인물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유배가 되고 뭐 그런 과정을 겪었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패자의 어떤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승자의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자의 기록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서 이회창 회고록이라는 것을 쓰게 됐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본인이 느꼈던 부분 그런 부분을 본인이 어떤 유명한 대쪽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급적 가감 없이 팩트 위주로 적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회창 회고록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국의 어떤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관심을 가질 만한 뭐 그런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유승민 의원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눈길을 끄는데 소신을 지키고자 한 것이 왜 배신자인가. 자,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데 유승민 의원, 이회창 전 총재가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그런 인연이 있는. 그렇죠. 상당히 이제 아끼는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약간 얼마 나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이제 전직에 발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끼는 서로 이제 좋아하는 이제 그런 관계인데 유승민 의원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은 이제 파국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이 본인의 어떤 소신과 양심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이고 그런 유승민 의원을 이제 박해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시각을 이제 피력하는 것이겠죠. 또 하나 2002년 대선에서 기호 1번이 이제 이회창, 2번이 노무현 이렇게 됐었는데 결국 노 전 대통령에게 패했는데 자, 이 부분이 이미지 대결에서 완패했다. 이렇게 원인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제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원래가 처음에 전문적인 정치인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대법관하고 어떻게 보면 법조계에 아주 뭐 유명한 인사였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랄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랄지 다른 대통령을 했던 정치인들은 굉장히 정치 구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굉장히 미숙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좀 미숙했다. 이제 그 말은 좋게 표현하면 이제 미숙한 거고 이제 본인 위주로 표현하면 나는 그렇게 정치인들처럼 이렇게 달아 빠지지 않았던 이제 그런 뉘앙스를 저는 이제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뭐 사실은 그 마지막 대선 나왔을 때도 1.6%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뭐 이회창 전 총재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대통령 선거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에 대한 준하는 대우를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정치사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뭐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게 정치의 역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있었을 때 어떤 그 당시에 전에 여당이 야당의 역할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역사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회고록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정립을 해보겠다 하는 취지로 쓴 것 같은데 이제 내용을 보면 뭐 그렇게 아주 편협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상당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 회고록 자체 내용이 앞으로 어떤 정치사에 있어서 뭐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는 여지는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회창 전 총재가 보면은 보수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어떤 이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북 정책, 탈원전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비판의 목소리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그 대화와 타협보다는 지금 현재는 압박을 하는 뭐 그런 시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탈원전 관련해서도 좀 너무 좀 성급한 것이 아니냐. 막 탈원전을 엄청 빨리 할 것처럼 하다가 또 지금은 조금 좀 완급을 조절하는 뭐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뭔가 서투르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100일 정도 지났습니다만 이회창 전 총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회창 전 총리 입장에서는 좀 이 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그 행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뭔가 좀 서투르다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 여러 가지로 이 진보 정부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이미지라든지 어떤 연출력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상당히 잘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국민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 대통합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지방선거까지 이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